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550페이지 계약 체결 및 개별적 중개 실무 할 차례죠. 메뉴의 단원 열기에 보니까 매년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된다 돼 있는데, 사실 그 4문제 출제된다 돼 있고, 그리고 민법이 많이 나오고요. 금융계약서, 실명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경연제로 한 문제 출제된다. 매년 나오는 거는 맨 뒤에 있는 다음 주에 하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매수신청대리,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실제 시험에 나오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업에 가서 이제 실무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 원래 보통 이제 8주를 하게 되면 한 주에 5문제, 5, 8, 40문제죠. 5문제인데 지지난주에 9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오늘은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공법에서 가장 고득점하기 쉬운 게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3개 합하면 16문제입니다. 근데 3과목 합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과목보다 공부할 분량이 더 적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죠. 제가 무슨 과목 몇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시험을 15번 넘게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실제 지금은 제가 합격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봅니다. 한번 옛날에는 합격해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계속 제가 봤으면 될 텐데 괜히 국토부에 저 자격증 있는데 또 봐도 되냐 자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그냥 못 보게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전산상 이제는 아예 입력을 하니까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큐넷에 입력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직접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경향을 파악하고 이런 게. 그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시험장에 안 들어가고 기출문제 나온 거 풀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몇 회 때 출제됐는지. 사람의 기억력은 특수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것들은 평생 기억하잖아요. 근데 평범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선생님한테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시골에 있다가 처음 중학교를 도시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촌놈이라고 많이 맞고 했어요. 왕따 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는 기억이 지금도 나요. 충격적인 거니까. 그래서 공부도 충격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아마. 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2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나무 땅에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단 이건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인정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 한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 농지법은 농지 소유 상한 폐지됐습니다. 원칙은. 다만 아직도 주말 체험용 농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중개실무에는.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농한 경우도 10,000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7일 이내 해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그 다음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쌍방에 교부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 강의 교환이 다른 학원에 보니까 책 팔리는 것 중에서 강의 교환이
최고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원은 또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별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게 여기 강의 교환에다가 조금씩 보충을 하고 이러면은 페이지가 뭐 한 130페이지 그 정도 되면 한 70장 정도 되니까 굉장히 아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까지 주문하는 거 아마 인쇄 오늘 들어갈 예정이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또 없는데 자꾸 달라 하고, 있으면 필요 없다 하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없으면 또 하고 싶고 그래요. 그 지금 아파트 분양을 봐도 분양이 많이 되는데, 공급이 많이 되는데 집값이 내려가도 지금 인천 금남 같은 데는 4억도 비싸다고 분양 안 봐달라고 그래. 84제곱미터. 근데 이 광주, 여기 옆에 광주는 7억 가까이 6억 넘는데도 지금 공급을 안 하니까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책도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땐 늦게 써야 필요하다 하지 말고 오늘 웬만하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제가 책 장사는 아니라서 책 하라고 한 번도 말은 안 해봤는데 저도 그 대학 강의하면서도 교재 안 사는 사람은 무조건 학점 안 줘요. 교재는 사야 일단 학점을 주는데 책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출제되고요. 계약 체결에서는 전자계약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그거 앞서서 제가 이 강의 교환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550페이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현업에서는 중요하죠. 계약서 작성하는 게. 양가로 1번, 2번에 보면 550페이지 교재를 보고 좀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말로 한 것도. 그래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집 팔래? 팔겠다. 살래? 사겠다. 이렇게 서로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약 성립하면 나중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서면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부모나 애인하고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합격하면 뭐 줄래? 뭐 해줄래? 물어보고 집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했으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구두로 한 거, 말로 한 거 지켜야 되죠. 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요즘은 저도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면 휴대폰 갖다 대고 다시 해봐라 이렇게 사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뭐 잘못하면 각서를 안 하고 이제 휴대폰에 대고 이야기해라.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다 준다 이런 거 말하라고 하니까 강요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강박에 의해서 한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줘야 돼. 진짜 다 준다고 했으면. 자, 어쨌든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된다. 문서로 안 적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판례가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아마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충격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권리금 중개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적고 250만 원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100만 원 벌금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그 이유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법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중개업무니까. 그래서 해도 되는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컨설팅 계약서 이런 것도 이제 행정사 중개는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서 쓸 때는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쓰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쓰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형사사건인데요. 어쨌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그 유권 해석을 해도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외에 컨설팅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 수원지방법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51페이지 계약서 작성 부수입니다. 이게 작성 부수 몇 부 작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고 지금 현업에서 이제 진짜 실무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요. 계약서는 개업공개사 한 부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각각 한 부씩 줘야 되죠. 그럼 최소한 3부는 작성해야 되고 만약 공동중개하면 4부 5부 작성할 수도 있어요. 공동중개 여러 명이 개입됐으면 모든 개업공개사 다 한 부씩 보관해야 되니까 사무소에. 그래서 3통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맨 뒤에. 자, 그 다음에 용어 법조문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법조문에 없는 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는 바꿀 수 있잖아요. 위 변조할 수 있잖아요. 1 적어 놓으면 이걸 7로 바꿀 수도 있고 뭐 9로 바꿀 수도 있고 4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 변조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1,000만 원도 그냥 1,000만 원 적는 게 아니라 금 1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그냥 1,000만 원 해놓으면 앞에다 9 붙여버리면 9천만 원 되죠. 그리고 금하고 이게 사이에 여백을 두면 안 돼. 여백을 두면 여기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글자를.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은행 같은 데 수표 발행할 때도 여백 없이 딱 붙여서 이런 거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서로 당사자 간의 의견 합치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 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52페이지 계약서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라는 게 뭐예요? 미리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 중개업소나 문방구에서 파는 거 보면 글자 미리 다 인쇄되어 있잖아요. 인쇄되어 있는 글자 그걸 부동문자라고 합니다. 부동문자 새로 적는 게 아니라 이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양가로 2번 맨 마지막 당사자 의사합치가 없는 인쇄된 계약서 내용은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는 판결도 있다. 그러니까 양가로 3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계약서 작성 부수는 몇 통이고 누가 보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부인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뭐 아니면 표지 이렇게 해서 목차 해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정랭에다 적고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다 확인했다. 부동문자라도 다 확인했다. 이런 걸 적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하고는 좀 상관없고 진짜 실무인데 그 계약할 때도 항상 현장 답사하고 다 눈으로 다 확인했다. 의뢰인이 다 보고 계약했다. 이걸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왜 도배가 들어온데 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현장 답사 후, 현장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함 이런 걸 적어야 돼. 현 상태로 계약하기로 함. 현 상태로 계약하기로 함 이러면 현 상태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뭐 고장난 거 말 안 했냐 이런 거 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장 답사하고 현 상태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뭐 수도 고장 났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실제 현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용실 하려고 했는데 수도 위치 말 안 해줬다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아마 마음이 변심한 거죠. 다른데 뭐 더 좋은 게 있고 이러면 계약 안 하려고 계약 깨려고 이제 개업공개사 핑계 대는 거예요. 왜 수도 위치를 말 안 해주냐, 미용실 수도 위치가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어버리면 업무정지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개업공개사가 무조건 민원 넣으면 와서 조사하면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계약 거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은 가능한 본인 자필로 쓰도록 해야 된다. 우리 그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출력하면은 컴퓨터로 출력하잖아요. 출력하면은 거래 당사자 이름도 다 찍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하니까. 찍혀 나와도 한 번 더 자필로 이름 적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필이 하나도 없으면 네가 도장 훔쳐가서 찍었잖아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 자필로 이름을 한 번 더 적고, 자필을 한 거는 남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필적 감정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인쇄돼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그 옆에다가 자필로 이름 적고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도장은 가급적이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좋다.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 본인이 오면 그 인감 도장 찍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감 도장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인감 증명서를 봐야 인감 도장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이 오면은 뭐 인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겠지만, 본인 오면은 뭐 인감 도장 찍으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찍는 게 좋다. 그 시험에 이게 가급적이면 찍는 게 좋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는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인 경우 누구누구 대표이사하고 법인 인감으로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킨다. 법인인 경우는 이거는 인감도장 찍어야 돼. 법인 인감 찍어야 돼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될 것입니다. 인감 인장 인감 등록 증명서를 첨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5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기타 주의사항인데, 금액을 표시할 때는 금 또는 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금 얼마 하려면 이게 돈을 붙여서 써야 된다. 여백을 두면 다른 글자 섞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또 추가로 얼마, 아라비아 숫자만 적는 건 안 되고 금 1천만 원 해놓고 뒤에 추가로 이렇게 1천만 원 적는 거는 상관없죠. 가로하고 한글로 적고 그 뒤에 은행에서 보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로마 숫자로 뭐 가로하고 추가로 적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정의 경우는 2줄로 주말한다. 주말한다 이 말이 옛날에 등기법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이게 일본식 한자잖아요. 주말, 붉을 주자, 붉은 줄을 끊는다는 이야기에 주말 한다는 말은 두 줄로 주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을 끊고 여기다 세 글자 정정 이렇게 하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도장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요즘은 이렇게 잘못 적었으면 그냥 새로 출력해요. 컴퓨터로 이거 고치고 앉아서 주말 해가지고 몇 글자 정정 이렇게 도장 찍는 것보다는 우리 계약서는 그렇게 하는데 검찰 신문조서 적으니까 검찰 신문조서는 적고 나서 저도 검찰 조사 받아봤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네가 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시켜요. 본인이 진술한 거와 일치한다. 이거 다시 검토하거든요. 보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하면은 거기다가 주말하고 정정함 이렇게 정정함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 또 바꿨다.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검사들이 일부러 다시 안 적어요. 거기다가 몇 글자 정정함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물을 때 무조건 저도 예 하면 감옥 간다고 봐야 돼. 무조건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예 하면 몇 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 하면. 거기 내 옆에 조사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거 보니까 가속했어요. 담배 한 대 피시죠. 아이고 막 긴장해 들들 뜨니까 급하신 일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자기를 위해 주니까 좋다고 예 했어요. 나중에 조사할 때 너 가속했지 반말로 이러니까 아니요 하니까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 바쁜 놈이 천천히 가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럼 가속했지. 조금 했는데 어쨌든 조금이든 뭐든 했잖아. 이러면 예 적어버리면 그 이제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 되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조사받을 때. 자, 어쨌든 주말 해도 되고, 그리고 552페이지 맨 밑에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는 간인이라는 건 사이간자 사이에 도장 찍는다. 이게 뭐 두 장이면 한 장 접어가지고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는 걸 도장 반 나오게 찍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한 번씩 나온 적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요즘은 뭐 간인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게 법조문에 없어요. 간인 안 찍으면 계약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러면 따지면 이 신청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나왔고요. 553페이지 맨 위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가로 2번 인지 첨부는 계약 성립과 관련 없다. 근데 계약서는 인지 첨부해야 되죠. 아파트 분양받아도 그 인지 첨부해야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서 10억 넘는 거는 35만 원이고 인지세가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이고 우리 대출 받을 때도 인지 다 붙이죠. 계약서에 다 인지 붙여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인지 첨부 안 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효력과는 상관없다. 계약 효력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깰 때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옛날에. 그런 말 없다고요? 돈 받으면 안 줘도 된다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는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깨면 계약금 포기해야 되고 받은 사람이 계약 깨려면 100억을 상환해야 되죠. 100억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계약금을 1억 줬는데 10억짜리 사면서 매도인이 1억 받아가지고 계약 깨려면 얼마 돌려줘야 돼? 2억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해약금이 1억이냐 2억이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해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 1억 받았는데 매도인이 1억 받았으면 2억 돌려주고 계약 깨잖아요. 그럼 해약금이 2억이냐고 1억이냐고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답은 1억입니다.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거 1억은 받은 거라고요. 2억 중에서 1억도 보태주는 거 그게 해약금이라고요.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확인입니다. 553페이지 3번 거래 당사자 확인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업에 가서 현업에 있는 분들 실무교육, 연수교육하고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하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거래 당사자 진정한 권리자 확인하는 거는 먼저 신분증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최소한 3개는 봐야 된다. 3개만 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절대 없다. 이러면 그 X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죠. 뭐 재산세 납부 증명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 많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있으면 되고요.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으면 될 것이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라면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4페이지입니다. 2번 대리권자 확인입니다. 대리권자 확인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에 등기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필정이 등기필 정보로 받겠죠. 등기필 정보 이거는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꼭 확인해야 된다는 법은. 양가로 2번 본인 부동산을 아들, 형제, 부인 등 친인척이 매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해야만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예인들 보면 뭐 지금 이연아 씨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아버지가 돈 자기 이름으로 대출 어디서 빌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본인 이연아 동의도 안 받고 아버지가 어디서 돈 빌려가 썼으면 그 이연아가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 대신에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 돼요.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내가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걸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다 갚고 지금 좀 어렵게 사는지 어쩐지 막 지금 병까지 얻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안 갚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돈 벌어도 다 줄 필요 없어요. 저도 애들 돈 벌어도 뭐 줄라고 달라 해도 아예 안 준다고 딱 잡아떼더라고. 못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요즘은 그렇게 좀 서운하긴 한데 그렇게 의사표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부모님 달라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요즘
MZ세대는 그냥 없습니다. 안 됩니다. 줄 거 없다 딱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 그냥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럼 받는 것도 안 주면 되지. 받는 것도 그러면 안 주면 돼요. 주면 그 주는 건 잠깐 좋아하고 또 한 하루 지나면 또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 왜 그런데 그러니까 돈 줄 거 있으면 지금 달라면서 나중에 뭐 죽으면 네 거 다 아니냐 하니까 죽어서 주면 뭐하냐. 지금 필요할 때 안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처분 능력.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의사무 능력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무효니까.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민법에 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도 되고,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하면 법률행위 취소당할 수 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555페이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556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직접 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또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지위에 놓이는 경우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후견 감독인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양가로 2번 법인과 계약 체결하려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등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58페이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가장 인적 결합 형태가 약한 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공유죠. 공유. 자, 그 다음에 560페이지입니다. 전대차 중개 뭐 이런 것도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전대차라는 게 뭡니까?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차라고 하죠. 임차인한테 다시 세 들어가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매할 때 전대차. 전매는 다시 되파는 게 전매입니다. 미등기 전매만 전매가 아니고 등기하고 파는 것도 전매예요. 전매. 다시 파는 걸, 매수인이 샀다가 다시 파는 걸 전매,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거기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앞에 우리 기본서 259페이지에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 조교 했기 때문에 다시 강의 교환에는 안 적었습니다.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암기 꼭 해야 되고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인적사항은 뭘 보고 확인하느냐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더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돼요? 매도인, 돈 받는 사람, 받아가는 사람이 사기칠 수 있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사기치기는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돈 내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는 애인한테 사준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명의신탁 같은 거. 그 명의신탁은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버리면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사실 돈 내놓고 사기치는 거는 거의 없다고요. 돈 받아가는 사람이 사기칠 수 있잖아요. 남의 물건 팔아먹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 매도인인 경우는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보고 등기필 정보 최소한 3개는 확인해야 된다. 매수인인 경우는 그냥 신분증,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죠. 지금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등기사항 증명서보다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물건의 표시사항은. 물건의 표시,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아파트를 거래하면 주소를 집원 주소를 적을까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를 적을까요? 아파트 거래할 때 뭘 적어요? 주소를? 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둘 다 적습니다.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적어요. 물건의 표시 적을 때는. 물건의 표시는 집원이잖아요. 물건의 표시는. 근데 인적사항 적을 때 계약서 맨 밑에 보면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을 때 그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있어요. 지금. 근데 손님들이 도로명 주소와 이게 집원 주소 둘 다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저도 몰라요. 하나밖에. 그럼 네이버나 뭐 다음에 주소 변환, 도로명 주소 이런 거 치면 다 그 변환하는 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주소가 틀리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요즘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계약서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적으려면 또 손님들 다 오라고 하면 짜증내죠. 중개보수 받고 너 하는 일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건의 표시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그 다음에 인적사항 적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그 제곱미터당 얼마, 요즘은 그 계약서에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거 적는 건 없던데 옛날에는 이제 토지 같은 거 2천에 팔아먹을 때 평당 뭐 1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평당 10만 원, 뭐 지금은 평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물론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고요. 그 흔히 동네 말로 평당 1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그것이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필지 매매다.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 매매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더라도 나중에 감액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요. 필지 매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액 청구하려면은 제곱미터당 또는 평당 얼마고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로 특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에서는 예 하고 해줄 게 아니라 그럼 면적이 늘어나면 돈 더 낸다. 이것도 반드시 내야 되겠죠.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잖아요. 개업공개에서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누구 한 사람 편을 들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 힘들어요. 면적이 늘어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청량연이 면적이 더 나오면 돈 더 내는 걸로 정감청 면적이 이 공무상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그 실제 면적에 맞춰서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음이 되겠죠. 만약 특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특약을 안 넣는 이상은 대부분은 필지 매매이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감액 청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2페이지 물건의 인도 일시입니다. 양가로 2번에 예시를 적어놨는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이렇게 뭐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이게 동시이행을 해야 되고 매매계약은 동시이행하려면 원칙은 민법에서 동시이행이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이행인데 현실적으로 동시이행을 못하고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교부하고 돈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업에서 사고 나는 걸 주로 보니까 이거 날짜가 10일, 11일 이거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나중에 이제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열흘 전부터 계속 문자 해가지고 10일 오전 11시 이사시각 알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어디로 불렀습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답변을 오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예 뭐 어디 이삿짐 익스프레스로 했습니다. 이러면 그걸 읽어본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실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20일이 이사 날인 줄 알고 가보니까 지금 전세인데 지금 안양에서 파주로 갔는데 파주에 있는 사람은 이사 갈 내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 날짜를. 서로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삿짐 바로 내일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했고 일주일 동안 이삿짐 센터에 보관하니까 보관료 내야 되고 또 다시 내렸다 싣고 하니까 또 한 10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 돈 누가 부담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았어. 한 푼도 못 받고 싹싹 빌었다고요. 민원 넣겠다니까 확인설명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고 이러니까 업무정지 받게 만들겠다.
등록관청에 민원 넣겠다. 등록관청 이런 단어를 손님이 안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법을. 등록관청이라는 용어 이런 걸 그 법률 용어를 쓰면 무서워요. 개업공개사도 등록관청에 민원 넣겠다 이러면 와 등록관청 아는 거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했거나 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등록관청 이런 말 잘 모르거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4번. 권리 이전 내용 이런 것 저도 현업을 할 때 이게 많이 저는 뭐 무조건 제가 손해보고 말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한 25억짜리 한 30억인가 25억인지 그러는데 다가구 통매매라고 하죠. 통매매 다가구 19가구 살고 있는 거 통매매 하는데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대출이 15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당연히 대출 다 갚고 새로 대출 받을 걸로 생각해서 대출 새로 받으면 대출 커미션을 한 0.3%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에서 지금은 뭐 좀 더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0.3%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만 원 수수료 받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대출 속에 알선 수수료 그거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수조건부 왜 인수조건부를 해요?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내려고 인수조건으로 하자고 계약하는 당일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저는 매수측인데 공동중개하는데 벼랑끝 협상을 하는 거죠. 그 굉장히 고민해서 이게 그냥 계약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미리 그럼 대출 그 계약서 쓸 때 대출 인수조건부를 할 건지 다 갖고 새로 할 건지 이걸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고 이런 걸 근저당 설정 말소하는지 여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한 수수료 없죠. 이번에 새로 도입된 특례 보금자리론 아마 대출금리 오히려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압력을 자꾸 뭐 5대 금융지주사들 뭐 엄청나게 성과급 1조 뭐 성과급 줬다 하고 이러니까 제 친구도 은행 보니까 7억 받아가 퇴직한 7억 받고 나오더라고요. 은행에 조기 퇴직 은퇴하는데 7억. 저는 죽을 때까지 버릇.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예금하면 얼마 안 주고 뭐 2% 3%밖에 안 주는데 대출 금리는 뭐 4, 5% 넘으니까 예대 마진으로 그렇게 되겠죠. 저도 중도금 대출 받아 보니까 은행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다 그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실적 다 자기 이름 적으려고 막 눈이 벌겋해 가지고 하더라고. 실적 그게 대출 당연하다고. 한번 뭐 있어요. 뭐 주는 거 있어요. 승진 빨리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자기 이름 안 적었다고 막 난리날 치고 그러더라고. 그 누가 했는지 그 담당 이름 은행에서 막 나와가지고 저 어디 일요일 토요일까지 나와서 다 하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이런 거는 뭐 완전 안전빵이잖아요. 왜냐면 건설사, 시공사의 시공보정, 시공사에서 보정 쓰고 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정 쓰고 이러니까 뭐 뗄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 재산 같은 거 보지도 않잖아요. 그건 담보가 따로 없잖아요. 그 중도금 대출이니까 시공사에서 보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니까. 근데 금리는 엄청나게 높고 뭐 6개월마다 계속 변동된다더라고요. 그 중도금 대출도 그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1회차, 2회차 그게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 6회 보통 6번 정도 내면은 한 4번 정도 대출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대출 받을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대출 받고 2번은 내 돈 낼 건지 이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대출을 안 받고 2달 후에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출을 받고 처음 2번은 한 10만 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다 받고 이렇게 해도 되던데 보니까 그 다 갚아버리면 안 된다더라고. 또 한 10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갚아야 되는데 많이 돈이 있어도 다 갚아버리면 대출 상환한 걸로 보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행에 저도 대학 졸업하고 은행 오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그때는 은행 가기 쉬웠어요. 제 할 때만 해도 성격이 안 맞더라고. 그게 저는 덜렁덜렁하고 맨날 돈 계산 와이프도 그래 틀리고 해가 너네 했으면 아마 손해배상해주고 퇴근도 못하고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아무나 옛날에 우린 주산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막 일일이 다 돈 계산하고 앉았거든. 하루 종일 그 퇴근도 못해요. 그 진짜로 빨리 문 닫는 것 같지만 4시 반에 옛날에 문 닫고 막 하루 종일 돈 세고 앉아 틀리면 맞출 때까지 계속 세야 된다더라고. 요즘은 뭐 컴퓨터하고 기계 있고 이러니까 편한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당사자 약성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깨려면 계약금 포기해야 되고 받은 사람이 포기하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563페이지 양가로 2번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잔금은 아까도 봤지만 그 잔금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받고 그냥 잔금 치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는 동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등기 사항 증명서를 한 번 더 발급받아 봐야 되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실무상. 왜냐하면 중간에 그리고 계약서에 그런 것도 적는 게 좋아요. 잔금 입주하는 날까지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권리의 득실 변경 변동.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로해놓고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입주하는 날까지 잔금 치르는 날까지는. 융자 받아버리면은 대출 받아버리면 대출이 선순위가 되잖아요. 이사하는 날 받아버리면. 그럼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제가 월요일 날인가 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이미 입법 예고돼 있을 거예요. 국무회의 통과됐어요.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오늘 나오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이거 변경됐죠. 이제 금액도 소액 임차인 범위도 변경되고요. 이제 세입자가 국세 체납 사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체납했는지 그런 게 이제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앱도 그 전세 그 앱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됐어요.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 정보가 아직은 좀 더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564페이지입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고요.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못 받으면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거 안 적어도 당연히 무효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근데 또 무식한 사람 못 돌려주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는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한 사람이 협조 안 하면은 만약에 그 허가 신청서에 투기 목적 이렇게 하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렇게 투기 목적이라고 적은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가를 못 받는데 기책 사유가 있는 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그러니까 깨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못 받으면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못 받으면 다 돌려주기로 한다. 근데 농지인 경우는 사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못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이라는 건 앞으로 농사 짓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농사를 꼭 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짓겠다 하면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사실은 다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다만 제가 공무원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안 해주는 이유는 진짜 농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밭이라고 돼 있는데 밭에 묘밖에 없어요. 그럼 묘인데 그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럼 묘 다 이장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수지면 그 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수지인 경우도 있어요. 지목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해준대요. 그리고 지금 물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있어요. 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뭐 공유자가 7인이 넘는 경우, 10명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기획부동산에서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안 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어요. 농지법에. 그렇지 않고는 원칙적으로는 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됩니다. 이게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567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일반적 개재사항 되어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 임대차 계약서라고는 없고 그냥 거래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계약에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들어가는 거죠. 따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이제 서로 내가 임대인이면 나한테 유리한 거, 임차인이면 나한테 유리한 거 이런 걸 주장해야 되는데 사실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이게 중개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고 더 골치 아파요. 분쟁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뭐 부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찍어 놓거나 동영상을 미리 찍어 놓거나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다 원상 복구를 하고 막 고치라 하고 이러거든요. 내가 부순 것도 아닌데 좀 하자가 있는 거는 미리 찍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가 한 거 아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인한테 미리 말해 놓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사를 미리 돈도 안 받고 미리 나갔더니만 나중에 돈 내줄 때 뭐 부쉈다고 300만 원 떼고 내주더라고요.
그 300만 원 더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30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어가니까 부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다. 570페이지 조세공과금 세금 같은 거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도 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한 20년 전에 2020년도구나 20년 한 22년 전에 제가 아파트 전세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서 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 다 입주해서부터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더니만 주인이 너 같은 놈 처음 보다. 내 이때까지 세나봤지만 장기수선 충당금 달라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알아보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 빨리 안 오면 내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겠다. 그건 또 뭔데 하던데 그것도 간 김에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빨리 안 와가 진짜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열받아가 차 보내버리고 짐 다 실은 거 보내버렸어요. 그 다시 왜 차 보냈냐 하대 돈을 안 내줘가지고 그랬다. 그래 장기수선 충당금 안 줘서 그랬다 하니까 다시 차 불러가지고 30만 원 더 달라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30만 원까지 더 받고 이사한 적은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도 다 받고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아직도 못 만났어요. 옛날만 해도 장기수선 충당금 주인이 잘 안 내줬다고. 근데 요즘은 당연히 잘 내주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안 내주려면 계약서 쓸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특약으로 적으면 돼.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가 내야 되고 그럼 싫으면 계약 안 해야 되겠죠. 이제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 임차인이 우위 시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줘요 주인이. 요즘은 전세가 뭐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572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인데요. 전자계약 시스템 거기 574페이지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내용인데요. 우리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것만 봐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또 전자계약이라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치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치면은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앱도. 종이로 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계약서를 적어요. 저는 제가 현업에 있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려고 이게 전자계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직접 계약서 적어봤습니다. 안 적어보고 강의를 하면 그건 실감나게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직접 전자계약서를 적어봤는데요. 지금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전자계약 하겠다 하면은 거의 다 잘 몰라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가 뭐 한 0.2% 이 정도 이거는 뭐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할인한다고.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한 0.1% 이상은 할인을 해주더라고. 분명히 지금도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면 대출금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표지 바탕화면에 500만 원 이자를 전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자계약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 대행 보수도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 발급을 최소화해 주고 이런 각종 공부를 공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산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다. 단 매수인한테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고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는 없어요. 사실은. 개업공개사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이 불만이 우리한테는 왜 혜택이 없냐 자꾸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 강의하러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혜택은 눈에 안 보이지만 거래사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면 그게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편리한 게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 도장 없어도 되고요. 또 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종이계약서를 출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계약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거의 80% 이상은 받더라고요. 그럼 대출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미리 금융기관에 들어가야 되죠. 잔금 치르기 전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잖아요.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니까 주인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중개해 보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불안하고 싫어해요. 근데 뭐 불안해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을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연체시킬 거 감안해가지고 한 뭐 최대 한 80%? 이 정도나 해줄 거예요. 몇 퍼센트 해준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해준다고요. 그럼 연체해도 나중에 전세금에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중요한 거는 주인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세입자한테 바로 내주면 안 되고 은행에 대출 갚았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그럼 은행에 갚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한테 내주면 되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는 걱정할 건 없어요. 물론 그런데 어떤 세입자가 만기 끝나기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해서 주인이 다 돈 다 내줬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먹어서 은행에 안 갖고 도망갔어요. 그거는 아마 세입자 형사 고발됐어요. 형사. 그거는 무슨 사기죄나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배임죄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배임죄라는 게 참 애매해요.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죄거든요. 부추로 이제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높은 사람들이 배임죄를 많이 적용하죠. 자, 계약서 확인 설명서 따로 종이 계약서 보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무료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우리 지금 책에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시점 확인 필, 타임 스탬프라고 해서 도장이 2개가 찍혀요. 시점 확인 1에 노란 물음표가 찍히는데 계약 성립되면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이게 노란 물음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노란 물음표 시점 확인 필 2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위 변조 불가능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 성사됐다 이게 딱 뜬다고요. 종이 계약서는 위 변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날짜 바꿔버릴 수도 있죠. 합의해가지고. 근데 이게는 불가능해요. 딱 그 스탬프가 찍혀버리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도 제가 계약해보니까 확정일자가 24시간 이내에 부여될 예정입니다 했는데 1시간 지나니까 바로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문자 바로 오더라고요. 그럼 확정일자 그냥 보니까 찍혀있어요. 파란 스탬프 도장 찍혀있더라고. 누구 동장, 주민센터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도장 찍혀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편리하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연천, 포천 이 경기도 가서 강의해봤는데 그 찾아가는 서비스 경기도 연수교육을 경기도청에서 하는 거 연천 이런 데는 진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개업공개사 평균 나이 70 넘었어요 다. 그 말해도 팔짱 딱 끼고 네가 헛소리 해도 나 안 듣는다. 뭐가 편리하냐 불편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스마트폰도 처음 쓰면 불편하잖아. 오히려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그냥 딱 발짱 끼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힘들어서 강의 못하겠더라고. 아무도 젊은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되는데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더라고. 연천, 포천 이런 데 가면 지금 경기도에서 최고 이게 좀 외부 사람이 없는 데가 연천, 저기 남쪽은 경기 남쪽에는 안성시가 별로 없어요. 외부 사람이 안성군인가 신지 모르겠는데 시예요. 안성도 평택은 외부 사람 엄청 많잖아요. 평택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안성은 또 외부 사람이 별로 없어. 다 형님 뭐 이렇게 돼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이천은 외부 사람 좀 있어요. 많아요. 다 형님들 아니에요. 주위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와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발전하는 이유가 완전 잡종국이잖아요. 뭐 흑인, 백인, 뭐 베리벨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 발전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닙니다. 지금 서울만 100만 명이 넘어요. 외국 사람이 거주하는 게 900만 명 중에 9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자, 안전성입니다.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타임스탬프 다 찍혔기 때문에 딱 계약 성립된 시점 나온다.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왜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가능하냐면 이건 전산상 그 빈칸을 안 채우면 다음 칸을 적을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요. 빈칸을 다 채워야 다음 칸을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빈칸 다 채우려면 확인 설명서 다 적어야 되고 그 빈칸 채운 게 만약에 거짓말 적었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무자격자는 이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이게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이용 못하니까 차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문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종이계약서 적으면 아까 신문 확인을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럼 신분증만 위조하면 현실적으로는 등기필 정보는 잘 안 봐요. 중개업소에서.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두 개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신분증만 위조해버리면 된다고요?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월세 내고 세입자가 들어가서 월세 300만 원 내고 가가지고 주인 주민등록증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왜 복사해달라냐, 주인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신분증 위조, 그 주인 주민등록증에다가 그 세입자 사진만 갖다 붙여서 위조된 걸 만들었다고요. 그 자기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월세 300에 들어가가지고 5억에 전세 나먹었어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해요. 주민등록증만 보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사준 거, 애인이 사준 거 안 됩니다. 실제 현업에 해보니까 이게 본인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부모님 거 가지고 있고 애인이 사줬다 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그건 안 됩니다. 본인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휴대폰 살 때 보면 휴대폰 본인 인증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미성년자면 막 그 부모 동의서 이런 거 다 있어야 돼. 위임장하고.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또다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변호사단체,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여기서 자기들 달라고 자기들 쓰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작 돈 엄청나게 1,000억 넘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업공개사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H나 SH 이런 데서 임대차 계약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전자계약서로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분양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점차 하려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자계약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수십만 건이 계약 전자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대부분 LH, 뭐 SH 이런 데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게 대부분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577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